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로 문을 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에 우선 한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성실한 젊은이에요. 진짜예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성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좀 차가 밀려가지고 조금 늦게 온다고 합니다. 빨리 오기를 바랄 거고 우리 박성민 최고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아요? 저는 그래도 요즘은 좀 받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해가지고. 20일까지는 계속 받아야 돼요. 청취율 조사 기간.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전화 막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예, 그래 여러분들도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럴 겁니다. 어제 뭘 들었느냐. 그럼 5시부터 7시까지는 당연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20일까지는 이게 20일까지인데요. 20일까지는 이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매일 발표해 드리지만 20일 이후에 일괄 발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네, 정말. 바람도 잘 안 나오네. 네.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우리를 더욱더 춥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세계의 언론들이 다 그 현장에서 한남동 대통령 공관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CNN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들이 전부 생중계를 했는데 체포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너진 국격 회복에 첫 단추를 끼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사상 초유의 어떤 불법 계엄을 선포해 놓고도 대통령이 관저농성을 벌인 거 아닙니까? 관저의 경호처 뒤에 숨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람은 오간데 없고 본인의 어떤 남아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부터 벗어난 굉장히 좀 권력 남용에 가까운 일들을 저는 벌여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느 피해자가 법원을 지정하려고 하고 판사를 징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호처 뒤에 숨어서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다행히 됐고 우려했던 유혈 사태라든지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만큼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나라의 정의와 원칙이 바로 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혈 충돌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공수처와 경찰의 작전이 좀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호처 내부에서 지휘부에서는 강성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이로 인해서 어떤 불법 행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불이익도 분명히 우려를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잘 파고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처를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선처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이미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사실 경호처 직원들도 저는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경찰이 다 체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증을 했고 다 분석을 하려고 했던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처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저는 결과적으로 전략이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이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5분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이분은. 근데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얘기하세요. 비상계엄 때도 그렇고요. 보면 대통령은 의원들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소방청장이 이 국회 나와서 얘기했던 걸 보면 특정 언론사 MBC, JTBC 이런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해라. 제가 알기로는 JTBC는 모르겠고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특정 언론사들을 딱 찍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게
좀 논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근데 그게 결국에 실행이 안 됐던 이유는 일선에서의 좀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방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실탄을 국회에 들고 갔다라고는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장착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휘관들의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들 중에 특히 수뇌부가 아무리 강경하게 뭐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휴가를 써서라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런 방식의 저항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법 위에 서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은 네. 뭐 그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이 그러면은 이게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모르죠 우리가 그 안에는. 근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 뭐 교수님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침부터 영상을 쭉 봤는데 어떤 어떻게 보면 1차 영장 집행 때보다도 충돌이나 막아서는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저항 이런 것들을 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이 공수처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거고 실제로 1차 저지선 넘고 2차 저지선 넘고 정말 이 대통령 가까이 가는 길에서 과연 경호처 직원들이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간부들 불러가지고 최근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대통령 부인을 했죠.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네, 근데 네. 그럼에도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이유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무기로 무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명령이 하나도 좀 유효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도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 유혈 사태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다 소중한 목숨 아닙니까? 소중한 예. 본인들의 어떤 신체적인 위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려를 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호라는 게 어떤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게 경호가 아니거든요. 경호는 결국에 대통령에게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질 때,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질 때, 뭐 예를 들면 공수처 직원들이 총을 들고 대통령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경호라는 명분이 먹힐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대통령이 했는데 기각당했잖아요. 그런 영장을 무슨 수로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연금에서의 불이익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것도 우려를 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이 꼭 수갑 차서 끌려나가는 꼴을 봐야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공수처가 언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뭐 모습이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수갑 차가지고 끌려나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마치 공수처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대통령 측의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드디어 왔어요.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우리한테 미안할 거 없고 우리 시청자 예. 청취자 여러분한테 여러분께, 네. 죄송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오늘 새벽에 거기 있었어요? 저는 관저 앞에 가진 않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좀 지도부는 네. 좀 직접적인 참여는 지향해달라는 기조라서요.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네,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예.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다 동의합니까? 국민의힘이 예. 다 동의하죠.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장이나 그러면 원내대표도 사과를 하셨죠. 탄핵도 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나요?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85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없고 탄핵이라는 것이 꼭 이 근데 문제를 제가 왜 해결하는 이걸 유일한 여쭤보냐면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계엄은 잘못된 건데 네. 탄핵도 반대한다. 이 논리적인 부정합이 좀 있다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계엄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인 것이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것을 탄핵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막상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엄으로부터 펼쳐진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거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은 강구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처음 1차 탄핵안을 부결시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좀 인위적으로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뭔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했느냐, 그러니까 즉 문제가 해결됐느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또 여러 의구심이 또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이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계엄은 타당했고 이건 저거다. 이건 올바른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야 방식의 퇴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진하야가 아니라 당시에는 아마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뭐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면 뭐 사실 지나간 주제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탄핵은요. 기본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그 포고령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뭐 언론 출판 다 통제하고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내렸고 어떤 뭐 경고성의 목적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그런 병력들이 사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자진하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자진하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시점부터 뭐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나간 얘기기도 하고 저한테는 계속 발언권보다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계엄이 정당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는 저희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역시 또 한 번 더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견제를 하고 여당은 행정부를 또 보조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권력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론을 택하기까지 여러 가지 또 인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은 책임이 없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행정부를 무너뜨릴 거의 국헌문란에 가까운 수준으로 29번이나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켰고 예산을 삭감하고 독단으로 단독으로 처리를 또 했었죠. 그리고 국조와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정부를 어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기만 하고 정말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 3년 동안 이 정부를 견제해온 방식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제 이런 평가가 또 있는 것이고요. 집권 여당 역시 사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행정부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 야당의 특검을 레버리지 삼아서 오히려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야당과 제2야당만 있는 여당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1년 가까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방법론을 택한 건 잘못이지만 정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문제 해결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인과를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지점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서 인지 부조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계엄을 저지른 사람의 자격은 정당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산 삭감을 민주당이 해서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당시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 예산안이 협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시한을 더 줬고 그 예산안 협상을 위한 그 장이 이미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계엄했다? 그럼 역대 대통령들 계엄을 도대체 몇 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당과 여당의 어떤 갈등은 사실 항상 있어 왔던 거고 그걸 대화와 소통과 여러 가지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영역인 거지 계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소수의 병력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 드러났죠.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했는데 의원들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한 짓이 드러났죠. 뭐 선관위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했던 정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야당의 폭거에 맞선 경고성 계엄이다 이게 아니라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궤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했으면 물러나야 된다.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렇게 단순한 레토릭으로 하진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더 디테일하고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삭감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던 수단 중에 그 하나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인으로. 예,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뭐 비상계엄 몇 번씩 했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일축을 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되지 거고.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 가지고 정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정권에서만 29번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이게 역대 헌정사상 모든 정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동안의 정권을 합친 것보단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이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근데, 민주당이 진짜 과했다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부정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계엄이 더 과했죠. 문제는 과했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라는 이 둘의 연결고리가 과연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그리고 중요하다는 그래서 거죠. 저희는 한 가지, 그래서 저희는 방법론적인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근데 사실 과도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사실 근데 그런데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탄핵을 해도 민주당이 탄핵했다라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예.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계엄은 선포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날이 추워서 한번 오늘 그 따뜻하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아침에 그 영상 메시지를 남겼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서 한 부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건 다 무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피의자가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측에서 뭐 했죠? 이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이의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거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당하고 반박을 당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순순히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응하기는커녕 본인이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이렇게 집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궤변으로 점철된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지킬 수 있는 품격마저도 다 버리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멀리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 여러 비판들이 있는 이유가 비상계엄이라는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론을 비판하려면 이 비상계엄을 해소하는 방법, 법적으로 처벌을 그 책임을 묻는 방법 역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 공수처가 사실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5번이나 과거 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차 때 그렇게 발부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행에서도 또 서부지법에 발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장 판사는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영장을 또 집행하고 와서 이번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수처 주장대로 꼭 관할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 지역의 관할 법원을 또 따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니 왜 굳이 이런 빌미를 주고 이쪽에서 수차례나 그렇게 이 적법한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왜 굳이 3번이나 서부지법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민주당에서 이상식 의원이 공조범과 또 내통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민주당이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아직 의혹 수준인데 여기에서 그 서부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거 맨 처음에 첫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체포영장인 그거를 예외로 둔다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이 그게 빠졌어요. 같은 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하도 들으니까 이거 뺐구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판사가 본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그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를 적시한 건 1차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향해서 이 수색과 이 체포영장이 동시에 발부가 된 건데 대통령을 찾으러 가는 거지 대통령이 갖고 있던 물건을 압수하러 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소법 110조 111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밀 문서라든지 기밀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가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적시를 한 거는 전 당연했다라고 보고. 근데 헌법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헌법학자들 대다수가 그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110조와 111조 예외 적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해석을 해준 게 기존에 있던 법리를 해석해 준 것일 뿐이다. 어떤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뭐 110조 111조가 들어갔을 때는 또 문제를 삼더니 빠지니까 또 문제를 삼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그 조항을 들여다보면 알 일인데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가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건 결국 이 영장은 불법이다라는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법조인들 대다수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빌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야권 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판사가 왜 그런 또 예외 조항을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10조와 111조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사가 알았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부에서도 이 군사시설을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와서 또 그 부분을 빼뜨렸다라는 것은 또 원래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는 것인데 예외 조항까지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예? 이거 또 서부지법에 청구하지 말라.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피의자가 커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본인 맞춤형으로 자꾸 영장을 받으려고 하고 본인 맞춤형으로 법원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했다고 한다면 그 이의 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해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법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이 피의자의 관할 뭐 소재지, 거주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이 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소 제기를 이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영장 발부를 무조건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게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이제 우리가 또 탄핵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큰 것에는 동의를 하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주장이 불필요하게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네. 공수처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뭐 국수본으로 다 이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그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아무리 뭐 이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간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수 있으니 결국엔 특검이 답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부분까지 수정해 가면서 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혹은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못했죠. 의총을 했는데도 결론을 못 내서 지도부에 위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딴지를 걸고 있는 걸 보면서 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답하세요. 예, 근데 뭐 맞춤형으로 피해자 맞춤형으로 해달라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명백하게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법원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된 법안을 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책임은 공수처한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저도 그 드리고 조항을 봤는데 예.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면서도 예. 다른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할 법원이 그리고 적용되어 이건 있기 공소제기가 때문에 아니라 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중앙법원에서 5번이나 이제 영장 발부에 실패를 한 공수처가 더구나 이제 민주당에서 서부지법 판사를 2명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또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영장을 굳이 명문화된 그 법안까지 회피해 가면서까지 했느냐?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예. 5번 영장 청구했다 뭐 실패한 거는 뭐 공수처의 무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 체포영장은 아니었잖아요. 다른 영장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청한 게 서부지법에 한 거고. 네. 대통령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무게로 따지자면 다른 어떤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5번이나 안 됐다라는 것을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단 한 번 만에 발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적으로 납득이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아까 그 특검에 대해서 또 반박을 드리자면 그 공조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약간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검을 왜 하냐라고 하면 특검이 행정부가 행정부를 수사할 때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조본이 민주당한테 수사 지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원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조본이라는 공수처와 그 검찰과 경찰이 모두 모여 있는 조직이 있는데도 특검을 얹어서 또 하자. 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특검은 또 공짜입니까? 수백억이 들어가는 게 특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조본에서 수사가 미비했을 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은 특검이 그냥 필요하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다라는 좀 개념으로 오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특검 내용을 왜 못 받아들이냐라고 하시는데 특검을 처음에 200명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이 검사 숫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예. 공수처의 20배가 되는 특검을 임명을 하겠다? 사실 이 자체로 굉장히 위헌적이고 150일 동안 매일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를 허용하고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또 중지하겠다고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수정안에 또 외환죄를 오히려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외환죄 추가의 또 명목은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필요한지 자체도 문제가 있고 특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할 말 있죠? 네. 그거 2부에서 하세요. 네? 일부 아직 시간 좀 남지 않았나요? 아니요. 26분에 끊어야 되는데 지금 4분 오버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네. 매주 나오시면서 뭐. 자, 여의도 청년정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